반갑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야 하겠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많은 좋은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세계 대격변의 시대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션 3은요. 역시 발제를 먼저 들으시고 토론을 함께 하실 텐데요.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통상 협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거에 비해서 디지털 경제는 기업에 어떤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과거 대통령 직속 정책기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무역보험공사 분쟁조정위원회 사회위원직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곽주영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비즈니스 노름 형성을 위한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션은 이 비즈니스가 이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세션과 달리 훨씬 더 마이크로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디지털 비즈니스 역시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다르지 않게 결국 이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수익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듯이 이제 레비뉴 빼기 이제 그 매출에서 그 코스트 비용을 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과 어떻게 보면 비용이 있고 그 가격을 상회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에 대한 인식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소비자라면 제가 인식하는 가치에서 가격을 빼면은 이제 그거 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자 잉여가 될 것이고 비즈니스적에서 말하면은 이제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가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에서 코스트를 빼는 부분이 이제 생산자 잉여 혹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비용 절감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가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하기 쉬운 환경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특히 이제 데이터를 비롯한 이 디지털 기술은 세 번째 빌렛 보시면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트라넷에 불과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를 논한다 그러면은 연결되어서 결국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숙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스트 프레셔가, 그러니까 원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표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의 대척점에서 원가 압력은 높지 않지만 만약에 그 경영 환경이 굉장히 유니크한, 그러니까 규제가 아주 독특하게 희한하게 많거나 이런 곳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해야 될 것이고, 혹은 그 둘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였을 때 이제 초국적 전략이라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죠. 혹은 여기에 반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특정 사치제에만 나타나는 프레셔, 가격에 대한 압력도 기업에게 낮고, 한편 시장의 독특성을 서빙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국제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앞으로 좀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의 결정 요인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필러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시대에 떠오른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 자체로는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디지털 플랫폼 모델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플랫폼이 얼만큼 어떻게 규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콘텐츠와 개발자 혹은 서비스에 개발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 혹은 이제 이 개발된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갈 때 과연 이게 제대로 혹은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이전될 것인지가 결국은 그 부대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개념과 비교가 된다면은 그 디지털 관련 데이터는 자원에 비유될 수 있고, 따라서 이 데이터를 주로 이제 표방되는 디지털 관련 제도 정비가 두 번째 필라입니다. 데이터, 아까 이제 많은 앞선 세션에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규제, 국내법 마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제 규범화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협정, 비즈니스의 중요한 통상협정의 어떤 한 중요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라인 디지털 기술 개발은 이런 플랫폼 혹은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분화될 것인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필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도 AI나 핀테크 등의 어떤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추진되고 정보도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만큼 협력이 되어서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스탠다드가 개발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이해 관계자인 기업이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의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필라 플랫폼입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코비드19 아래서는 언택트 기술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플랫폼 모델이나 지능 체계로 이 무장되지 않은 전통 기업은 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언택트 시대가 오겠구나, 다들 이제 재택근무도 하겠구나, 이렇게 미래상을 아주 모호하게 막연하게 그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미래를 성큼 앞으로 다가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사슬,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치사슬 모델만 갖고 있는 전통 기업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마치 공룡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필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예를 들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이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공존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기업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점점 각각 이제 맞는 것들이 다를 텐데, 이 지금 현재도 디지털 스타트업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유니콘이 그러니까 탄생되는 숫자는 작년에 미국에 뒤이어 두 번째였고, 유니콘이 가장 많이 탄생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2위였는데 베이징이 1위였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민간 동력으로 이제 스타트업은 만들어지고, 이들에게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을 낳고 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 또 그게 또 다른 어떤 기업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바운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른바 글로벌 가파로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화하려는 그런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약간 둘이 모델이 비슷하면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지속적이고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콘텐츠는 사실
비용도 막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콘텐츠는 이렇게 유행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유통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때 그러니까 유행이 있죠. 그래서 사실 콘텐츠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이용되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바운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전략이나 어떤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편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모델이 훨씬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가파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도미넌트 이제 그 거의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혹은 디지털 서비스 모델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 바탕의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IP, 즉 지식재산권 바탕의 플랫폼의 경쟁력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웹툰, 웹소설 혹은 영상물 그리고 이 영상물까지지만 이 영상물이 이제 파급시킬 어떻게 보면은 매니팩처링 굿즈, 관광 산업 혹은 OST 여전히 이제 음원 비즈니스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지식재산권 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라인업 우리나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혹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는 이미 글로벌 컨텐츠이고 더 이상 한국적인 그 어떤 센티먼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사실 이런 분야에 빨리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매니지먼트 노하우를 갖추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웃바운드에서 우리나라의 숙제인데요. 이미 이런 IP 모델을 갖춘 밸류체인 라인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또한 그 글로벌 제조 선진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콘텐츠, IP 모델 글로벌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플러스 스마트 제조 서비스, 디지털 제조 서비스. 이제 이 스마트 제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차 혹은 그러니까 어떤 자동 공장화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는 다른 영역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 이제 리딩 모델이 될 그럴 전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글로벌 지향의 새로운 IP를 찾아야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이런 어떤 니치나 장르별로 이제 어떤 것들이 맞는 우리가 개척해야 될 것인지 이제 빨리 찾고 빨리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나라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관련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전에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기업과 관련된 미시적 이슈였다면 이 데이터부터는 어떻게 보면 통상협정과 굉장히 관련이 있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이슈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빅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가 하나의 이슈고요. 이것은 결국은 데이터 보안 정책에 대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플랫폼 모델과 결합한 뒤에 이제 기업이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인바운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그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 혹은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갈 그럴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역에 이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한편 우리나라에 이제 비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타겟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다른 플랫폼에 의존하거나 자체 플랫폼이 없어서
분석할 수 있는 소비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용자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추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로우업 서비스 혹은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개인화된 광고 혹은 이런 서비스 같은 상업화 모델이 가능할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확보 여부 혹은 이제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안 정책, 개인정보 보안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지 유념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이제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어떤 교통 서비스가 이제 결국은 자리를 잡지 못했잖아요.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른데 상업화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저항이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의 미확보로 인해서 그 개발된 기술이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규범화의 속도는 상업화의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지금 사실은 협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시장에서 이미 그 기술이 이제 상업화가 이미 실질적으로 승자가 있거나 혹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이 사회는 디지털 통상 규범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해봤자 본전이죠. 규범이 됐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나라 기술이 이미 다 쓰여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참여자들끼리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봤자 본전인 경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규범화가 굉장히 빨리 자리 잡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런 방향을 지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민간 참여,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비롯해서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한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이 개발된 디지털 표준이 수용되지가 않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민간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 아니게 되어서 수용되지 않거나 혹은 더 심하게는 무시무시한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디지털 표준 개발에 그 개도국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도 디지털 선진국과 디지털 비선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비선진국은 디지털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규범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개도국의 참여도 반드시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처음부터 디지털의 생명이 연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디지털 선진국들이 디지털 개도국에 대한 배려나 혹은 디지털 개도국의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국적적인 이슈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 등등이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보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를 사 먹는 게, 요즘 햄버거 매장에 가면, 프랜차이즈 매장 가면 다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기 조작은 앞으로 계속 더 디지털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어떻게 보면 국내 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인데요. 플랫폼은 공공재이면서도 사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의 독점, 오프라인의 공정거래와 같은 어떤 왜냐하면 디지털 자체가 연결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과연 누구에게 플랫폼이, 그러니까 법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커먼센스, 우리가 정말 이런 커먼센스를 기반해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선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IP 모델 디지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툰, 웹소설 혹은 영상물 그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면 음원 계속 가는 것 여기서 기업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영역의 그 밸류 체인이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플랫폼 간 확장이든지 혹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에서 이 경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너무나 불합리하거나 혹은 시장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하시는 레귤레이터 오늘 아까도 많은 이제 논의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EU에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 액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회적 규제일 뿐 그것은 경쟁 규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좀 구분했지만 결국은 국제적 시각으로 글로벌 시장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플랫폼은 결국은 이 해외 진출을 위한 노마드 거점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타고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서 엄청난 히트를 쳤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지금 세계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의 국적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 혹은 우리 기업 이런 이분법적 규제의 기호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지원 교수님께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3까지 정말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전에 곽지원 교수님께서 세션 3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통상 협정에 관한 내용 먼저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제 좌장님과 패널 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지, 과거에 비해서 디지털 경제는 기업에 어떠한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무엇인지, 나아가 통상 정책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네요. 자, 발표자와 좌장님 그리고 패널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 협력본부장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님, 오지원 구글코리아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님, 김종일 쿠팡 서비스 정책실 전무님께서 오늘 패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 이 좌장은요 강병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과거 WTO, TBT 정부대표단과 현재 적합성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및 KS 인증심사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스케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훌륭한 모더레이터는 몇 시에 시작하더라도 끝내는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되도록이 맞추려고 노력하겠는데 약간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곽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의 그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논의가 국가 레벨인 이 통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처음 출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통상의 구체적인 플레이어는 이제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일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기업 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우리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플랫폼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이 비즈니스 환경,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오늘 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이 디스커션트 패널을 모셨는데요. 이재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협력부장님, 그다음에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오지원 구글 코리아 정책협력실의 디렉터, 그다음에 김종일 쿠팡 전무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일단 그리고 이 패널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능한 5분 이내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그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협력 본부장님께 첫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이름이 아주 길어서 좀 낯설으실 텐데요. 먼저 1987년도에 한국전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얼마 전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능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한 역할은 초고속망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빅데이터, 디지털 뉴딜 이런 것처럼 국가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먼저 저는 그 통상이라기보다 디지털 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최근에 있는 키워드 세 개는 A, B, C입니다.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데이터가 중심이 됩니다. 어디에 쓰느냐? 구체적으로는 요즘에 그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다 보면 질병 예방, 그리고 뭐 코로나, 그밖에 뭐 암 이런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데이터로 질병을 치료하고 약을 만듭니다. 그거 보면서 나라별로 있는 유전자 데이터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부에서도 뭐 분명히 이제 뭐 오토노머스 비이클 이제 하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표지판, 도로, 규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이제 자유무역으로 수혜를 입은 나라고요. 즉 현실 세계에서의 물건들, 교역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세상은 뭐 부인할 수 없이 분명히 이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AI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오일을 집어넣어야 자동차가 가지만 이 AI와 빅데이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 전 세션에서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오시고 기업에서도 오시고 정부 당국자분들도 오시고 하셨지만 백투더 베이직해서 국민 편익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통상 그리고 데이터 프리플로우 크로스 보더가 왜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픈될 때에 아마 손익 계산을 할 것이고 아마 닫혔을 때 레귤레이션에 대한 손익 계산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우리 발제자신 그 곽 교수님 보시면 이 서비스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비스로 결국 발전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통상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이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국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당연히 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트레이드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의 GDPR을 비롯한 이제 개인 정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라고 해서 신체 그 정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뭐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오셨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넷플릭스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곽 교수님께 굉장히 많이 해주셔갖고
이후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한 10년간은 훨씬 더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더 큰 아마 뭐 변화가 올 겁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본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지금 전 세계 이미 글로벌 리전들을 다 구축을 해놓고요.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미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아마 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암호화돼 있어서 아마 뭐 다크웹과 같은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던 것을 보다 양성화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하면요. 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더 크게 봐서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기업이 하고 있는 그 ESG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위해서 이 부분은 다 같이 조율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5분 지켰나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진흥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 디지털 비즈니스의 방향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조용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님께 좀 더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영기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제 협단체에서 나왔으니까 좀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경을 보통 넘나들어 가지고서 지금 서비스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들이 수집되고 점점 더 혁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정보의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시는 사회 구성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각국에서 이제 규제들이 이제 좀 빠르게 도입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제의 수범 대상자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까지 모두 망라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력의 어떤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기업들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규제 당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 혹은 뭐 의무들 때문에 지속적인 규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규제는 IPEF나 아니면은 한국 싱가포르 DPA 같은 국제 통상의 디지털 관련된 통상에 들어갔을 때 굉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국내 상황이 현재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IPEF 관련돼서도 보면은 미국에서 좀 더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디지털 통상 규범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동남아에 있어서 디지털 관련된 규범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뭐 베트남 이런 국가, 태국 이런 국가들에서 한국에서 어떤 디지털 관련된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국제 표준이 되는 데 있어서는 뭐 향후에 별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특성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규제라고 하는 거는 단일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규제가 단일 국가에서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 뭐 아까 우리 발제작 분께서도 IP라고 하는 거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는 점들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 그러한 날개들이 꺾이지 않았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 현장의 예로사항이라든지 이제 그 규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디지털 규제와 관련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잠깐 옆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4년째 지금 우리나라 기술규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불편한 규제들을 없애고 통합하고 개선시키려고 4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규제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디지털과 관련된 규제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필요해서 나왔다가 좀 있으면 또 힘들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아마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그 우리 김종일 쿠팡의 전문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쿠팡의 김종일 전무입니다. 먼저 그 통찰력 있는 주제 발표해 주신 곽주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곽 교수님의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은 원가 정가 압력과 현지 시장에서의 대응 압력에 따라 전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에서 그 현지 시장에서 대응 압력에 따라 전략을 결정한다, 이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이 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두 번째 세션에서 마틴 로이께서 발표하신 그 어쨌든 기존 규범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포털 산업과 관련해서 일을 할 적에는 제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의에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결국은 한국의 저작권법 규정, 그리고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 그리고 페어 유스와 관련한 조항을, 사적 이용과 관련한 조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기존 규범에 관련한 그 존재와 집행이 방법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한중 FTA 논의할 적에는요, 또 이 콘텐츠 산업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게임 산업에 종사할 때인데요. 그때는 중국의 인터넷 문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외상 투자 금지 목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1%라도 있으면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인터넷 문화 경영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양해했던 양어표에 어긋나는 내용이었거든요. 미국은 WTO 소송 제소해가지고 이겼는데 한국은 한중 FTA에서 그러면 이 기존 규범을 바탕으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것도 기존 규범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저는 5년 전부터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결국 현재 한국에서 한국의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통관 절차를 운영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제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부터 대만에서 로켓 직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이 대만으로 수출하는 판로를 열었지요. 현재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요, 대만 국민들께서는 쿠팡 로켓 직구를 통해서 조미김, 뭐 광천김 뭐 등등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김 종류 구입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티슈, 그러니까 그 티슈를 구입하는 거 좋아하시고, 마스크팩, 미용 마스크팩 구입하는 거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품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수출을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어떤 품목을 목록 통관으로 허용하는가, 어떤 품목을 목록 통관에서 배제하는가 하는 그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의 관세 당국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문제됐을 때 관세 당국에서 관심 있게 이거를 커버할지, 아니면은 뭐 대만의 디지털부가 있죠, MODA, 모다가 디지털부가 이걸 관할할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요. 어떻게든 그 현지화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규범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규범을 어떻게 더 디지털의 원활화를 위해서, 디지털 시장의 원활화를 위해서 적용을 시켜주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가령 지금 대만 같으면은 우리가 뭐 선글라스, 뭐 그다음에 저 장난감 이런 거는 현재 목록 통관 대상 아니거든요. 한국은 해외에서 수입할 때 그거 목록 통관 대상인데, 대만 같으면은 장난감도 그리고 선글라스도 무슨 음식 용기, 이불, 러기지 뭐 이런 종류도 다 일반 통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그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디지털 통상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고, 전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된 시대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원활화 시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양국의 통상 교섭 단계에서 내지는 뭐 다국가 간의 교섭 단계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여전히 관세 세관 통관 절차와 관련한 절차 중요하고요. 기존에 20년 전, 15년 전 만들어진 여러 그 FTA, 뭐 양국 간 협정이든 WTO와 관련한 여러 규정이든 기존의 규정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곽주현 교수님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1세션 발표를 하신 데보라 앨럼스 분께서도 결론 부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두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을 위한 어떤 시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시각, 이것이 저는 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 통상은 결국은 전 세계 국민들의, 사람들의 그 후생을 높여왔고요. 이번 디지털 통상 규범화 관련한 논의에서도 이것은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출입 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점이 아니고, 그 나라에 수입하는 수입하는 어떤 국가의 그 국민들, 소비자들의 후생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그 방향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작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결국은 디지털 통상에서 소비자 보호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민간 기업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규범 제정 논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잘 하고 데이터 플로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점진적인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조치를 하는 회사들에게는 좀 더 나은 통관 절차를 운용하게 한다라든지, 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좀 낮춰준다라든지 하는 이런 그 인센티브 베이스드의 그 룰 메이킹이 이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식의 그 제정 방법들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그 방법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영어 속담인가요? Nothing new under the sun이라고 해서 다 어쨌든 있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고, 지금 곽 교수님 질문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의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규범 제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속한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룰 메이킹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룰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창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런 중요한 어떤 스탠다드 혹은 규범 세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에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의 이슈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후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정말로 이게 큰 마켓 시어가 이제 예를 들면 과점 상태일 때 누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슈고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뭡니까 이 발표 끝나고 이 패널 디스커션이 끝났는데 제가 지금 요청받기로는 지금 끝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 계신데 저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 저 앞에 두 번째 줄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멘스 헬스니에스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한재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재호 본부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텐저블 굿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를 이용한 정보를 이용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려 3법이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본부장님께서는 그 이런 생체 정보를 이용한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할지 좀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WT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이런 생체 정보나 이런 의료 AI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런 사업 개발에 대해서 WTO 같은 단체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규제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이슈인데요. 사실 생체 정보를 이용한 어떤 그 의학 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감 정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아마 민감 정보로 돼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이게 비식별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자국 내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으로 이렇게 규제를 받는 정보가 바로 그 생체 정보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글로벌하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식별화 그리고 그것이 그 아마 보건복지부 아마 그 산업부뿐만 아니라 그 관계 부처의 레귤레이션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번 팬데믹 사태로 봤을 때 좀 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의학이라든가 그리고 건강 발전을 위해서 그 많은 국가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이 비식별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좀 교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비식별화 쪽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곽 교수님 또 패널 네 분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세션도 풍부한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션별로 좌장님께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진행 고맙습니다. 강병구 교수님 진행하에 세션 3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무역업계 의견이
디지털 통상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적인 의견 또 지식, 현장의 풍부한 어떤 경험을 전달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관심 보여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받으신 응모권 있으시죠?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